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화계 136화. 저는 진행의 허요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스미스 군이 한 주간 바빠서 허요식 혼자 본 영화 예. 뭐 이 정도로 해야겠네요. 일단은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랑 구세주 리턴즈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네. 이 로마의 휴일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명작 로마의 휴일이 아니라 임창정이 나온 로마의 휴일입니다. 구세주 리턴즈는 원래 구세주라고 하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어요. 최성국이 나오던. 근데 그 영화가 리턴즈 해가지고 2017년에 나왔네요. 이 두 편 다 2017년에 나온 영화인데 동시에 소개를 시켜드려도 무방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로마의 휴일이야? 그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로마의 휴일은 임창정이 나오고 구세주 리턴즈는 최성국이 나오는데 이 두 명 하면은 딱 떠오르는 코미디 있잖아요. 섹시시공에 나왔던 저질 코미디스러운 거 하나도 안 변하고 그 스타일로 2017년에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 개그 코드가 요즘 안 먹히지. 안 먹히는데 나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웃긴 거야. 중간중간 말도 안 되는 개그 코드들이. 일단 로마의 휴일부터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임창정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임창정이 강도예요. 근데 주변에 동료가 공형진이랑 SNL에서 칭따오 광고로 유명한 정상훈이라는 배우이잖아요. 세 명이 강도단이에요. 그래서 영화 시작하자마자 돈을 훔칩니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경찰이 따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잡힐 위기에 처했는데 시민을 인질로 삼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요. 조폭이 연관되어 있는 나이트클럽인데 임창정 일당이 혼을 내주면서 형사들과 협상을 벌이는 그런 영화인데 그 정도. 그리고 구세주 리턴즈는 최성국이 당연히 주인공인데 중학생 딸을 둔 아버지예요. 근데 하숙집을 운영하는 부부예요. 근데 하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하숙비를 못 내는 거야. 이제 하숙집 운영하기도 어렵고 빨리 돈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근데 최성국은 과일 장수인데 과일도 안 팔리는 거야.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너무 쪼들리는 거야. 근데 최성국은 너무나도 마음이 착한 하숙집 아저씨인지라 불쌍한 청년들한테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과일을 팔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급기야 사채를 빌려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야. 그 하숙생들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데 그건 뭔가 미안해서 하숙생들도 돈이 안 벌리니까 밤일을 뛰기 시작하고 격리로서 일을 하기도 하고 나이트 웨이터를 뛰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위기가 생긴 다음에 결국엔 행복하게 사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참 뭐라 해야 되지? 색직시공이나 낭만자객 같은 스타일의 최성국 개그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최근에 TV 보고도 그렇게 웃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저질 개그에 너무 웃겨갖고 너무 만족하면서 봐갖고 나름 한국 영화 중에 폼잡 영화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대놓고 그냥 우린 아예 그럴 생각 없어 그냥 개그 코드 취향 맞는 사람들은 볼 테면 봐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게 내놓은 게 너무 재밌어서 저 영화계를 자주 들으시는 분들께 추천은 못 드리지만 나름 그래도 재밌게 봤기에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공범자들을 봤어요. 최승호 기자가 만든 영화죠. 이 영화 내용은 그겁니다. MBC하고 KBS에 정권이 바뀌면서 낙하산 사장이 들어오고 언론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사명의식과 소명이 있는 기자들이 나와서 뉴스 타파를 만들게 되고 어떤 식으로 언론을 펼쳤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전신이 있어요. 그들이 없는 7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거의 2편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내용이 너무나도 많았고 다큐멘터리로서의 짜임새랄지 구성이랄지 연출적인 면에 있어서 굳이 영화로 나와야 되나 싶을 정도로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올려놓는 게 좋겠다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없는 7년이라는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녹여냈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기자란 어떤 사명이었는지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을 싸움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잘 녹여냈었는데 이번 영화는 그런 진정성이나 다양한 측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익히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그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라서 매력이 없다고 느꼈고 이렇게 영화적인 매력 없이 자신들의 논지를 펼치기 위한 방식으로 나오는 도구적 활용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아쉽게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표 보고 인증하고 응원한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응원은 하지만 다른 소재, 다른 측면에서의 연출 다양한 입장들을 내포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 영화는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봤습니다. 다음으로 본 영화는 굉장히 핫했던 영화죠.
청년 경찰을 봤습니다. 저를 닮은 강하늘과 박서준 콤비의 영화죠. 이게 여혐이랑 대림동을 거의 범죄자 소굴로 묘사를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일까 싶어서 봤는데 민감하게 보면은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애초에 이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웃자고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뭐 웃자고 만든 영화를 굳이 이렇게 헐뜯어야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래요. 박서준이랑 강하늘이 경찰대학 학생이에요. 근데 이 두 청년이 훈련 중에 서로를 돕게 되고 그 사건을 계기로 굉장히 절친이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외출을 나와서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클럽을 가게 됩니다. 근데 클럽에서 굉장히 여자분들이 외면을 하죠. 군인 아니냐, 경찰 돈도 안 되는 거 그거 뭐 하려고 그러냐, 막 이런 핀잔을 듣기도 하고 굉장히 실망을 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차에 이뻐 보이는 여자분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번호를 따자고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인신매매처럼 트럭이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해보자 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결을 할 수 없다, 신고 접수는 할 테니까 기다려라, 뭐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기왕성한 청년이 눈앞에 불의를 봤는데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우린 경찰대학 청년인데 곧 경찰이 되실 몸인데 우리가 한번 수사를 해보자.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통해서 그럼 잡을 수도 있다 우리가. 코난 탐정단이네. 그런 식인 거지. 군대 막 제대해서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뛰쳐나가는 그런 열정,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두 배우나 이 영화의 시나리오가 굉장히 잘 담아내더라고. 예비군복 입고서 페북의 인증. 불려주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뭐 이런. 하여튼 그 두 청년이 이렇게 해서 수사를 나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아니 도저히 잡을 수가 없거든. 단서가 없어. 뭐 CCTV도 확인하려면은 한참 걸린대. 완전 범죄다 이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나갑니다. 여자분이 검은 봉다리를 골목에 떨어뜨리고 납치가 되는데 검은 봉다리 보니까 떡볶이인 거야. 이 떡볶이가 이렇게 따뜻한 걸 보면은 주변에서 샀을 게 분명하다. 뭐 그러면은 타당한 추론이지. 주변을 수소문해보자. 쭉쭉 수소문해보니까 여자애가 뭐 어디서 일하는지 보니까 키스방인 거야. 그래서 키스방에 들어가고 나름 탐문 수사를 펼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정말 진짜 아예 안 풀릴 것 같은 이야기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재미도 나름 있었고 이 두 배우가 그때 나이대에 할 수 있는 언어의 대화들 있잖아. 그 호흡이 너무나도 재밌고 대사를 너무나도 잘 쳐갖고 재작년인가 그 이병헌 감독이 만든 스물이라고 하는 영화가 참 그때 나이 또래 재치 있는 문화랄지 대사들을 굉장히 잘 풀어내는데 이 영화는 다른 감독인데 전작이 코알라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서도 참 청년들의 고민이나 그들의 생각을 대사로 재치 있게 위트 있게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에서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혐 아니라고 생각해. 이 영화를 보면은 두 청년 경찰을 도와주는 사람은 유일하게 박하선이 여자 경찰인데 꽤 엄한 선배거든. 근데 이 두 청년이 부탁을 하니까 CCTV 요청을 하니까 내가 목숨 걸고 너네 찾아줄 테니까 뭐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걸크러쉬한 모습을 보여주거든. 반면에 남자 경찰이나 교수나 이 선배들은 다들 경찰은 조직이 있고 문화가 있다. 그 체계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 걔네 목숨만 소중한 게 아니다. 지금 다른 사건도 처리할 게 많은데 너네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직에서의 절차라든지 순리가 정의보다 우선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거든. 근데 영화를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영화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 청년도 그런 신념을 갖고 행동을 하거든. 그러니까 피해자는 물론 여성이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 갖고 있는 그 주제의식을 여자 선배가 오히려 도와주고 남자 선배들은 오히려 그것이 잘못됐다, 사회의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다 라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영화가 여혐으로 몰리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대림동에 대한 쉴드는 나도 못 치겠어. 대림동을 진짜 거의 고담시 수준으로 묘사를 해놨어. 가면 나도 발이 잘릴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 거야. 근데 아니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굳이 대림동이라고 했을까? 실명으로 언급 안 해도 전혀 영화상 문제가 안 되는 영화거든? 작년인가? 어떤 미친놈이 실제로 총을 만들어갖고 사제총기 그걸로 경찰 쏴가지고 순직을 시켰잖아. 그게 우리 동네잖아. 나 살고 있는 동네. 그런 게 뉴스로만 밝혀져도 나도 우리 동네에서 도망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에서 너무 잔인하게 다 보여주거든. 그래서 참 대림동 사시는 분들은 불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지역 드립하고 똑같은 거지 사실. 그치. 그 지역은 다 그래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참 실드를 못 쳐주겠더라고. 나도 무서웠어. 다음으로는 윈드리버를 봤는데 감독판을 봤습니다. 이게 감독판이 아닌 거는 15세고 감독판은 18세더라고. 그래서 이거 분명히 좀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윈드리버를 봤는데 저는 공익 영화? 공익 광고 영화라고? 그런 감성으로 봤어. 대충 내용은 인디언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의 딸이 설원에서 도망을 치다가 동상으로 얼어 죽은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알고 보니까 성폭행 흔적이 있고 뭐 여튼 수사가 진행된다 이 얘기 아니야? 예, 그쵸. 수사가 진행이 돼서 FBI가 직접 찾아와서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 주인공 제레미 레너는 경찰은 아니고 사냥꾼인 거죠. 근데 본인의 딸도 이런 식으로 죽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도와줍니다.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고 뭐 현지 사정을 밝으니까 그렇겠지? 그쵸. 현지 사정에도 밝고 이 희생자의 가족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운 사람이기에 그 땅을 100년 동안 지켜온 인디언들이기 때문에 이웃을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도와주게 되죠. 이 영화의 말미에 가면은 희생당한 인디언들이 제대로 집계가 되지 않고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땅이 원래 인디언들이 잘 살고 있던 나라였는데 외부인들이 침입을 해서 모든 것을 뺏어간 다음에 그들의 땅으로 새로 만든 그런 식의 이야기를 이 영화가 하고 있는데 공익 광고처럼 느껴졌다는 이유가 그런 사실을 가감없이 그냥 되게 정직하게 이야기를 들려줘요. 곰곰이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은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쁜 의미의 공익 광고 같다는 것이 아니라 과감없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큰 문제점이 이 영화의 카메라 시점은 누구의 시점인가가 없어요. 처음에 제레미 레너의 시선으로 영화가 시작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는 엘리자베스 올슨의 시선으로 갑자기 카메라가 이동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범죄를 추적하는 상황으로 카메라가 멀리서 포착하기도 하고 그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건의 전말을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투 장면이 일어나고 중간에 도망가는 범죄자의 눈으로 또 카메라가 이동하기도 해요. 도망가는 어지러운 장면을 1인칭으로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도저히 누구의 시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통일 안 돼 있다.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것을 찾아가는 스릴러처럼 보여주다가 범죄의 행동을 어떻게 일어난 건지 그냥 보여줘요. 그 범죄를 쫓는 사람들이 대충 추측을 할 틈도 없이 그냥 범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관객 입장에선 저 새끼들 나쁜 놈이네. 우리 주인공 일당들이 저 나쁜 놈을 죽이는 거는 너무나도 타당한 일이네. 이런 식으로 가요.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어. 나쁜 놈들 죽여야지. 그러고 우리 불쌍한 인디언의 딸들은 이렇게 희생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영화 끝나니까 공익 광고죠 뭐. 딱 그 정도의 영화인지라 저희 영화계를 즐겨보셨던 청취자분들이라면은 추천 못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재미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다고 액션 장면이 그렇게 뛰어나는가? 그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제레미 레너가 나온 영화들이 허트로커를 제외하고 재미있게 본 게 없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배우 중 한 명인데 이번도 뭐 비슷비슷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보다는 굉장히 아쉽게 본 영화였습니다. 그 배경은 와이오밍주라고 하고 네. 그리고 감독이 시카리오하고 로스트 인 더스트 각본가지. 로스트 인 더스트 각본가구나. 시카리오하고. 어쩐지. 그래서 촬영에 문제가 생겼다면 아마 감독이 각본가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중간에 시카리오가 떠오르는 부감 쇼트가 있어요. 이글샷으로 쫙 잡아주고 이 땅이 어떠한 환경의 땅인지 어떠한 상태인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쇼트가 있는데 시카리오 느낌이 살짝 났고 로스트 인 더스트 느낌이 나는 것은 로스트 인 더스트는 두 형제가 어떻게 땅을 빼앗기게 되면서 원래 우리 땅이니까 다시 되찾겠어 뭐 이런 식의 주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감성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거든요. 제레미 레너 그 캐릭터를 통해서 그런 점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런 이유가 있었네. 그리고 로스트 인 더스트는 백인들의 이야기잖아. 그쵸. 원래 살고 있던 나의 땅을 잃어버린 백인들의 이야기. 자기 영화와 대조를 이루는 또 하나의 영화를 만든 거잖아. 그건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네. 네. 그리고 번역 문제가 지적되더라고. 번역이 저도 이해가 안 가거나 내가 들린 영어랑 다르게 적혀있는 게 있어서 그게 좀 감상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는 인디언이라는 어휘를 쓴 적이 거의 없고 다 요즘은 원주민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원주민이라고 영어로 분명히 다 적혀있는데 그걸 다 인디언이라고 번역해놨다고.
그리고 이 원주민이라는 어휘 자체가 원래 살던 사람이란 뜻이잖아. 그게 그치. 영화의 주제의식하고도 맞는 거고. 그래서 자막 번역을 존나 생각 없이 해놨다고 까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하여튼 배우거든 원래는. 그러니까 배우가 각본가로서 활동하다가 감독으로 처음 영화를 찍은 건데 그래서 아마 촬영 시점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자기 각본대로만 그냥 대충 촬영한 거겠지. 촬영에 있어서는 시카리오가 그래도 굉장히 미학적으로 뛰어나잖아요. 뭐, 거기다가 촬영 감독이다 보니. 그쵸. 그리고 누구의 시점인지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적외선 카메라를 시점으로 들이댈 정도로. 근데 이 영화의 시점은 정말 통일이 안 돼 있어서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럴 정도로 좀 많이 난감해서요. 그러면 이 정도로 허유식 혼자 본 영화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선 제가 정한 영화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